안녕하세요. 이야기 국학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시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윤동주 시인과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의 국적을 중국으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포탈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의사까지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세우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4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3,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의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3만 2천 명으로 중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 그리고 김상옥, 나석주, 안중근 의사까지 말하려고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위대한 우리 선열들의 독립군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차용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좀 정신을 알리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그런다고 이런 역사가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진 흔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은 끊임없이 김치,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과거의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그의 절친이자 사촌 형제였던 송몽규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무호 독립선언서에도 서명했던 외삼촌인 독립투사 김야견 선생을 따라 정착했던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납니다. 명동촌은 1899년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항해운동가 김야견 선생을 비롯해 문병규, 남종구 등 6가족 141명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었습니다. 1917년 9월 28일 그리고 12월 30일 약 3개월을 차이로 같은 해 같은 집 간도 명동에서 태어난 외사촌 형이자 중모고인 송몽규.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수줍음 많지만 섬세했던 동주, 그리고 적극적이고 대범했던 성격의 송몽규.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키도 생김새도 비슷했던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반일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두 친구는 어린 나이부터 문익환 등과 함께 문예지 새 명동을 발간하고 몽규는 19세의 나이에 숟가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또 윤동주는 숭실 중 하구지 숭실 활천에 시 공상을 실으며
어려서부터 문학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친구의 순탄치 않은 삶이 시작됩니다. 송몽규는 김구 선생이 설립한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에 입학합니다. 그는 군사 기능은 물론 학생들을 조직해 한인반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 책을 몹시 칭찬하며 이름을 신민이라 지어줬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군사교육을 받았으나 재정 지원 중단으로 반이 해체되자 독립운동가 이웅의 일파에 참여해 계속 독립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갖은 고문과 치조를 받았고 풀려난 후에는 주요 감시 대상자에 올라 평생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옥살이 끝에 교양한 송몽규는 학업에만 전념합니다. 1938년 동주와 몽규는 조선어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연희 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 되겠습니다. 문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은 문학에도 일상을 자꾸만 파고들었습니다. 문회 잡지 문회 문예부장을 맡아 있던 송몽규는 윤동주 외 학우들과 같이 활동하며 문학 작품 품평회 등을 하는 기숙사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41년 동주의 새로운 길 자화상, 몽규의 하늘과 더불어가 실리지만 민간의 교직까지 끼쳐온 검열의 위협 속에서 이 책들은 마지막 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또 출판이 좌절됩니다. 틈틈이 시를 써온 시들을 모아 졸업 기념으로 출판하려고 했지만 역시 검열로 인한 신변의 위협과 또 주위의 만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며 둘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향, 그리고 경성에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하는 지속적인 탄압, 그리고 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씨 개명을 하게 했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동주는 히라누마 도주, 몽규는 소무라 무게이로 창씨 개명을 하고 맙니다. 일본으로 떠나고 머지않아 1944년 7월 두 사람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이유는 치안유지법 위반, 즉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동주는 교련 거부, 몽규는 이전의 경력으로 요 시찰인이 되어 있었고 철저한 감시 끝에 조국 광복의 뜻을 이뤄보기도 전에 체포당하게 된 것입니다. 1944년 4월 13일 동주는 45년 11월 30일, 몽규는 46년 4월 13일을 만기로 2년형을 선고받고 머리를 짧게 깎인 채 사상범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체포 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5년 2월 동주의 고향집에 비보가 찾아듭니다. 1945년 2월 16일 동주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같은 해 3월 7일 몽규도 그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평소 축구와 같은 운동을 즐기고 잔병치레도 없었던 동주,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체력이 다져진 몽규,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이 두 젊은이가 대체 무엇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증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됐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송몽규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유족에 의해서 확인된 그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감돼 있었던 김현슬의 증언을 보면 윤동주는 늘 얼굴이 붉고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 전번 재판 기록 중 후쿠오카의 규슈 제대에서 11명의 미군 포로 중 6명의 혈액을 뽑고 그 대신 바닷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다는 일본인 고노에이지 문화평론가입니다. 고노에이지의 증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영화 동주에도 나오지만 일제의 생체 실험 때문이란 의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생체 실험은 규슈 제대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 즉 사람의 혈관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바닷물에 세균 오염 물질로 인한 폐혈증, 뇌일혈이 그들을 비롯한 투옥되었던 수많은 조선인들 그리고 미군 포로들을 참혹하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순환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남겨질 많은 예술 작품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국학이었습니다.